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K그룹 본사 꼭대기층의 집무실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강도준이 서류를 탁자 위에 거칠게 내려놓는 소리였다. 그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를 다투는 K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젊은 나이에 최고 경영자 자리에 오른 인물로서 냉철한 이성과 무자비한 추진력으로 유명했지만, 지금이 순간만큼은 그의 표정에 곤혹스러움이 묻어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명확했는데, 그것은 그가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승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가 가기 전에 가정을 꾸려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사랑 따위는 믿지 않았고, 결혼은 그저 비즈니스의 일환일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완벽한 인생 계획에 끼어든 이 불청객 같은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고, 비서실장이 내민 후보자 명단을 훑어보며 그는 감정 없는 눈으로 신부감을 고르고 있었다. 수많은 재벌가 영예들과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필이 화려하게 장식된 서류들 사이에서 도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의외로 가장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이력서를 가진 이서연이라는 여자였다.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현재는 뚜렷한 직업 없이 빚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도준은 그녀가 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용하면 골치 아픈 감정 싸움 없이 깔끔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지시하여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했고, 며칠 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호텔 프라이빗 룸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게 되었는데, 도준은 그녀의 첫인상을 보고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화려한 치장 하나 없이 단정한 정장을 입은 서연은 주눅든 기색 없이 당당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그가 예상했던 탐욕보다는 알 수 없는 깊은 고요함이 서려 있었다. 도준은 시간 낭비를 싫어하는 성격답게 자리에 앉자마자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밀며 결혼의 조건과 그녀가 얻게 될 경제적 이득에 대해 건조한 어조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결혼은 철저히 비즈니스이며 서로의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고 대외적인 부부 역할만 충실히 이행하면 된다는 조항과 함께 계약이 종료될 시 지급될 위자료의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설명을 들으며 계약서의 조항들을 꼼꼼하게 읽어내려갔는데, 그녀가 펜을 들어 서명을 하기 전 잠시 멈칫했을 때 도준은 그녀가 금액을 더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도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필요한 것은 오직 아버지의 수술비와 빚을 갚을 수 있는 정확한 금액뿐이며 그 이상의 사치는 필요 없으니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해달라는 현실적인 요구만을 했을 뿐이었다. 계약이 성사된 후 두 사람은 도준이 거주하는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은 도준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듯 온통 무채색의 대리석과 금속으로 장식되어 있어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공간이었다. 이사를 마친 첫날 저녁, 도준은 피로를 풀기 위해 평소처럼 특급 호텔 셰프를 불러 저녁 식사를 준비시키려 했으나 서연이 그를 막아서며 의외의 제안을 했다. 그녀는 이제 법적인 부부가 되었으니 밖에서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는 직접 장을 봐서 밥을 해먹는 것이 좋겠다며 냉장고가 텅 비어 있으니 근처 마트에 다녀오자고 말했다. 도준은 그녀의 제안이 황당하고 귀찮았지만 결혼 생활의 첫 단추를 굳이 갈등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았기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 나섰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백화점 지하의 식품관이 아닌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 할인마트였는데, 도준에게는 태어나서 처음 와보는 낯설고 시끄러운 공간이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카트를 밀며 걷는 도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이질적이었는데, 최고급 이탈리아산 수제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맨 채 세제와 휴지 더미 사이를 지나가는 그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수군거렸다. 도준은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해 미간을 찌푸리며 빨리 필요한 것만 사고 나가고 싶어 했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 꼼꼼하게 물건들을 비교하며
카트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두부 한 모를 살 때도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확인하고 콩나물의 상태를 살피는 등 도준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되는 행동들을 이어갔고, 도준은 참다 못해 그녀에게 대충 아무거나 집으라고 재촉했다. 도준의 불평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연은 채소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저녁 시간대라 떨이 상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도준은 붉게 잘 익은 방울토마토가 담긴 포장팩이 눈에 들어오자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뻗어 가장 위에 있는 것을 집어들고 카트에 넣으려 했다. 그 순간 서연이 번개 같은 속도로 도준의 손목을 낚아채며 제지했는데, 그녀의 악력이 생각보다 강해서 도준은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서연은 도준의 손에서 토마토 팩을 빼앗아 다시 제자리에 올려놓으며 도대체 가격표를 보고 물건을 고르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 도준은 고작 토마토 하나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어이없어하며 그까짓 것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며 반박했다. 서연은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도준이 집으려 했던 토마토 팩의 가격표를 그의 눈앞에 들이밀며, 이것은 유기농 수입산이라 15,000원이나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국산 제철 토마토는 5,000원도 안 된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소 커지자 주변에 있던 주부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두 사람을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기 시작했고, 도준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그룹을 이끄는 자신이 고작 토마토 가격 때문에 마트 한복판에서 훈계를 듣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고 영양 성분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수입산을 사서 탄소 발자국을 늘리려 하느냐며 경제관념과 환경 문제까지 들먹이며 그를 몰아세웠다. 도준은 자존심이 상해 얼굴을 붉히며 자신이 버는 돈이 얼만데 이깟 토마토 가격을 신경 써야 하느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치 없는 곳에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며, 당신이 기업을 운영할 때도 이런 식으로 비용 효율을 무시하고 결정을 내리냐고 날카롭게 비꼬았다. 그 말은 도준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는데, 그는 평소 회사에서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누구보다 강조하던 경영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지적에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은 알뜰한 아내가 철없는 남편을 교육시킨다며 킥킥거리고 웃기 시작했고, 도준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도준은 서연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녀가 골라준 못생기지만 저렴한 국산 토마토 봉지를 카트에 담으며 패배감을 맛봐야 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도준은 분이 풀리지 않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서연은 승리감에 도취된 기색도 없이 그저 묵묵히 장바구니에 물건들을 정리해 넣고 돼 있었다. 계산을 마친 후 양손 가득 짐을 들고 주차장으로 향하는 도준의 뒷모습은 평소에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처량하기 그지없었는데, 그는 오늘 자신이 겪은 이 수모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면전에서 바른 말을 하며 대드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이라는 생각에 묘한 기분을 느꼈고, 그녀가 단순히 돈을 보고 결혼한 속물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지만, 그 침묵의 성격은 아까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도준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곁눈질로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서연을 훔쳐보았는데, 그녀의 옆얼굴은 지쳐 보이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단단해 보였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은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들어가 능숙한 솜씨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도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녀가 요리하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칼질하는 소리와 물 끓는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채우자 낯선 온기가 감도는 듯했고, 도준은 자신이 알던 완벽하고 통제된 세계가 이 여자로 인해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은 화려하지 않은 된장찌개와 몇 가지 밑반찬이었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마주한 도주는 기이한 허기를 느꼈다. 평소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에 익숙했던 그였지만 오늘 마트에서 겪은 전쟁 같은 시간 때문인지 아니면 서연이 만든 음식 냄새 때문인지 알 수 없는 식욕이 솟구쳤다. 서연은 말없이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했고 도준도 쭈뼛거리며 숟가락을 들었는데 한 입 맛본 찌개의 맛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구수해서 그의 미각을 자극했다. 그는 체면도 잊은 채 밥그릇을 비우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런 그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는데 그것은 비웃음이 아니라 마치 철없는 동생을 보는 듯한 묘한 안도감이 섞인 미소였다. 식사가 끝난 후 도주는 서재로 들어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아까 마트에서의 상황과 서연의 당당한 태도만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에 띄워진 복잡한 재무제표를 바라보다가 문득 서연이 말했던 비용 효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쓴 웃음을 지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자가 가정주부에게 경영 철학으로 훈계를 듣다니 자존심이 상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 우스웠기 때문이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결혼 계약서를 다시 꺼내 그녀의 서명이 적힌 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이 결혼 생활이 자신의 예상보다 훨씬 더 험난하고 예측 불가능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한편 서연은 주방을 정리하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는데 그녀는 오늘 장을 본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로 붙이며 지출 내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있어 도준과의 결혼은 낭만적인 로맨스가 아니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하는 프로젝트였고 그녀는 이 거만한 재벌 2세를 인간답게 만들고 가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과거 월가에서 이름을 날렸던 전설적인 리스크 매니저였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스스로 그 세계를 떠나 평범한 삶을 선택한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 그녀가 보기에 도준은 훌륭한 하드웨어를 가졌지만 소프트웨어가 엉망인 시스템과 같았고 그녀는 이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능력을 동원할 생각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밤은 각자 다른 생각으로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도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 아침에는 기필코 서연에게 가장의 권위를 보여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질지는 꿈에도 모른 채 잠을 청했다. 서연은 잠들기 전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며 조용히 속삭였는데 그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과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한 맹세였다. 그렇게 두 사람의 위험하고도 엉뚱한 동거 생활의 첫날 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깊어가고 있었고 내일은 또 어떤 사건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도준은 습관처럼 뉴스 채널을 틀고 경제 동향을 살피며 출근 준비를 서둘렀는데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그의 신경을 자극했다. 그는 넥타이를 매만지며 주방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서연의 뒷모습이 보였다. 도준은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기선을 제압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헛기침을 하며 식탁에 앉았지만 서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오늘 아침 메뉴는 콩나물국이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했다. 도준은 아침부터 무슨 콩나물국이냐며 아메리칸 스타일의 조식을 요구하려 했지만 서연이 돌아서서 국자를 든 채 그를 바라보는 순간 왠지 모를 위압감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 시각 도준의 계모인 최 이사는 그룹 내 자신의 측근들과 은밀한 회동을 갖고 있었는데 그녀는 도준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당황하면서도 이를 자신의 이익으로 돌리기 위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될 여자가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이용해 도준을 깎아내리고 경영권 승계를 방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최 이사는 비서에게 지시하여 며칠 뒤 열릴 자선 파티에 도준 부부를 반드시 참석시키라고 명령했고 그 자리에서 서연을 망신 주어 도준의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사악한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도준과 서연은 아침 식탁을 사이에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들 앞에 닥쳐올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는 이미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의 펜트하우스는 전날의 소란이 무색할 만큼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강도준이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아침 식사와 함께 낯선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서연이 작성한 생활수칙 합의서였는데 도준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종이를 집어들고 내용을 훑어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안에는 절약과 규율을 강조하는 온갖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실내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난방을 제한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의 전등은 반드시 소등해야 하며 배달 음식보다는 집밥을 우선시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들이었는데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인 자신에게 이런 구차한 규칙을 강요한다는 사실이 도준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서연을 불렀고 주방에서 나온 그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무심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합의서에 서명하라고 종용했다. 도준은 종이를 식탁 위에 내던지며 자신이 매달 생활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얼만데 이런 궁상맞은 짓을 해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돈이 많다고 해서 자원을 낭비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고 단호하게 대꾸했다. 그녀는 도준의 소비 습관이 지나치게 방만하며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정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야 되겠느냐고 뼈있는 말을 덧붙였다. 도준은 그녀의 논리가 억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해 얼굴이 붉어졌는데 그녀의 말대로 자신은 회사에서는 비용 절감을 외치면서도 정작 집에서는 전등 하나 끄는 것에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서에 서명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 여자가 자신을 길들이려 한다는 생각에 묘한 오기가 발동했고 언제까지 이 잘난 척이 계속될지 두고 보겠다고 다짐했다. 출근길에 오른 도준의 머릿속은 온통 아침에 있었던 일로 복잡했는데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힐끔거릴 정도로 그의 표정은 구겨져 있었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그는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만 서연의 무표정한 얼굴과 단호한 말투를 떠올리며 분을 사겼는데 비서실장이 결제 서류를 들고 들어왔을 때야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비서실장은 최근 인수합병을 추진 중인 중견기업의 재무보고서를 내밀며 일부 항목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고 도준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지만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엉키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평소라면 단번에 잡아냈을 미세한 오류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아 짜증을 내며 서류를 덮어버렸고 오늘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 나중에 다시 보겠다고 말하며 비서실장을 내보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도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아까 회사에서 보던 재무보고서를 다시 꺼내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청소기를 돌리며 거실을 지나가다가 도준이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섰는데 그녀는 도준의 허락도 없이 그의 어깨 너머로 서류를 쓱 훑어보았다. 도준은 그녀가 감히 회사의 기밀 서류를 훔쳐본다는 생각에 불같이 화를 내려고 했지만 서연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는 손가락으로 특정 페이지에 그래프를 가리키며 매출 원가가 상승하는데 재고자산 회전율이 떨어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중얼거렸다. 도준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해 멍하니 바라보았지만 서연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청소기를 다시 돌리며 분식회계의 전형적인 패턴이니 하청업체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라고 조언하고는 사라졌다. 도준은 반신반의하며 그녀가 지적한 부분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말대로 매출 원가 항목에 교묘하게 숨겨진 허위 비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계산기를 두드리며 수치를 대조해 보았고 그 결과 인수 대상 기업이 장부를 조작하여 부실을 감추려 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도주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들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응시했는데 평범한 주부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통찰력이 지나치게 예리하고 전문적이라는 의심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가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느냐고 추궁했지만 서연은 그저 가계부를 쓰다 보면 숫자에 밝아질 수밖에 없다고 둘러대며 대화의 주제를 저녁 메뉴로 돌려버렸다. 그날 밤 도주는 서재에 틀어박혀 서연의 신상 명세서를 다시 한번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과거 행적에는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저 명문대를 졸업한 후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된 불운한 여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도준의 직감은 서류가 말해주지 않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었고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연의 과거 직장 동료들이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여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라고 지시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준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이 들여온 이 여자가 단순한 계약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 변수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에 사로잡혔다. 한편 자신의 방에 있던 서연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켰는데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차트와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며 누군가와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도주는 서연을 떠보기 위해 슬쩍 회사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번에 인수하려는 기업의 문제가 해결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운을 띄웠다. 서연은 묵묵히 밥을 먹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도주는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녀가 경제 뉴스나 기업 동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일부러 어려운 경제 용어를 섞어가며 이야기를 이어갔지만 서연은 그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적절한 타이밍에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주도해 나갔다. 도주는 그녀와의 대화가 놀라울 정도로 매끄럽고 수준 높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정체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깊어만 갔는데 과연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은 무엇일지 궁금증이 증폭되었다. 주말이 다가오자 도준의 계모인 최 이사가 주최하는 자선 파티의 초대장이 집으로 배달되었는데 도준은 이 파티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자신과 서연을 시험하기 위한 함정임을 직감했다. 그는 서연에게 파티 참석을 알리며 최고급 드레스와 보석을 준비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서연은 단호하게 거절하며 자신에게 맞는 옷은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도준은 그녀가 또다시 촌스러운 옷차림으로 나타나 자신을 망신시킬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뜻대로 하라고 허락했다. 파티 당일 저녁 도준은 턱시도를 차려입고 거실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서연의 모습을 보고 그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서연은 화려한 명품 드레스 대신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라인의 블랙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리폼한 낡은 옷이었지만 그녀의 기품 있는 태도와 어우러져 그 어떤 명품보다도 빛나 보였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립스틱만 살짝 바른 수수한 모습이었지만 도주는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알 수 없는 아우라에 압도당하는 기분을 느꼈다. 두 사람은 기사가 운전하는 리무진에 올라 파티장으로 향했고 차 안에서 도주는 서연에게 오늘 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주시할 테니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다가올 싸움을 준비하는 전사의 긴장감과도 같았다. 파티장은 대한민국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장식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곳의 공기는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 탁하기 그지없었다.
도준과 서연이 입장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고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대부분은 서연의 출신 성분과 평범한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들이었다. 최 이사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서늘한 적이가 서려 있었고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환영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녀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모욕을 주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당황하지 않고 여유로운 미소로 응대하며 진정한 우아함은 옷의 가격표가 아니라 입는 사람의 품격에서 나온다고 받아쳤는데 그 당당한 태도의 최 이사는 순간적으로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다. 도준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내심 통쾌함을 느꼈는데 평소 자신을 압박하던 계모가 서연에게 한 방 먹는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최 이사의 사주를 받은 몇몇 부인들이 서연을 애워싸고 난해한 미술품과 경제 동향에 대해 질문하며 그녀를 곤란하게 만들려 했다. 그들은 서연이 가난한 집안 출신이니 교양이나 지식이 부족할 것이라고 단정짓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지만 그것은 그들의 치명적인 오판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며 오히려 해당 작품의 역사적 배경과 작가의 의도 그리고 최근 경매시장의 흐름까지 정확하게 짚어내어 좌중을 압도했고 그녀의 해박한 지식의 부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도준은 가슴 한구석에서 묘한 자부심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는데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꽤나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서연에게 다가가 건배를 제의하며 작은 목소리로 오늘 꽤 인상적이었다고 칭찬했고 서연은 도준의 칭찬에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속삭였다. 그녀의 말대로 파티장 한쪽에서는 최 이사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일그러진 표정은 또 다른 음모가 시작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를 보호하겠다는 본능적인 책임감을 느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동지애와 비슷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준은 서연에게 아까 미술품에 대한 지식은 어디서 얻은 것이냐고 물었고 서연은 과거 미술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짧게 대답하며 더 이상의 질문을 차단했다. 도준은 그녀의 대답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더 캐묻지 않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는데 이제 그는 그녀가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현관문 앞에 놓인 의문의 봉투 하나를 발견했는데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그 봉투 안에는 도준의 회사 기밀이 담긴 USB와 협박 편지가 들어 있었다. 도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고 서연은 냉철한 눈빛으로 상황을 파악하며 도준의 손에서 편지를 낚아채 내용을 읽어내려갔는데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거대한 전쟁의 서막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도준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그를 진정시키며 지금 당장 회사 보안팀을 소집하고 내부 감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도준은 정신을 차리고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밤이 깊도록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아 대책을 논의했고 도준은 서연의 명석한 두뇌와 위기관리 능력에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결혼이 실수라고 생각했던 도준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 그녀 없이는 거대한 폭풍을 헤쳐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의 시선은 점점 더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정한 흑막이 누구인지 그리고 서연의 과거가 이 사건과 어떤 치명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말이다. 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지만 강도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가져온 태블릿 PC 화면에는 증권가 찌라시가 어지럽게 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내용인즉슨 K그룹의 후계자가 정체불명의 빈민가 여성과 결혼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그로 인해 그룹의 이미지에 타격이 갈 것이라는 악의적인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었다. 도주는 불쾌한 표정으로 태블릿을 엎어버리며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는데, 이것은 분명히 자신의 계모인 최 이사가 언론에 흘린 정보가 틀림없다고 확신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이번 주말에 열릴 자선 경매 행사에서 서연을 완벽한 재벌가 며느리로 변신시켜보란 듯이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했고, 곧바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청담동 최고급 부티크를 예약하라고 지시했다. 그날 오후 도주는 일찌감치 퇴근하여 서연을 데리고 강남의 명품 거리로 향했는데, 차 안에서 그는 서연에게 오늘만큼은 자신의 안목과 선택을 믿고 따라오라고 신신당부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쇼윈도들을 바라보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도주는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기 위한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부티크에 도착하자마자 매니저와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그들을 맞이했고, 도주는 그들에게 가게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신상 드레스를 전부 꺼내오라고 명령하며 서연을 피팅룸으로 밀어넣었다. 서연은 부담스러운 표정으로 옷걸이에 걸린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들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에는 그 옷들이 아름다움보다는 허영심의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도준의 체면을 위해 일단 입어보기로 했다. 하지만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나올 때마다 도준의 표정은 미묘하게 일그러졌는데, 옷 자체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서연의 분위기와는 어딘가 모르게 겉도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화려한 보석과 레이스로 장식된 드레스는 오히려 서연이 가진 특유의 차분하고 지적인 매력을 가려버렸고, 마치 남의 옷을 훔쳐 입은 듯한 어색함만이 감돌았다. 도주는 답답한 마음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다른 옷을 더 가져오라고 소리쳤지만, 서연은 조용히 손을 들어 직원을 제지하고 도준에게 다가가 자신이 직접 옷을 고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도준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다른 대안이 없었기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서연은 매장의 구석진 곳에 진열된 오래된 빈티지 컬렉션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연이 고른 것은 유행이 한참 지난 듯한 짙은 네이비색의 실크 드레스였는데, 장식이라고는 허리 라인을 잡아주는 얇은 벨트 하나뿐인 아주 단순한 디자인이었다. 직원은 당황하며 그 옷은 지난 시즌 재고 상품이라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렸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옷을 들고 피팅룸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커튼이 걷히고 서연이 걸어 나왔을 때 도준과 직원들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화려한 장식은 없었지만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실크의 질감이 서연의 우아함을 극대화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고른 비싼 드레스보다 이 심플한 옷이 그녀에게 훨씬 더 잘 어울린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안목이 예사롭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드디어 자선 경매 행사의 날이 밝았고, 행사장인 특급 호텔 그랜드 볼룸은 대한민국 정재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는데, 입구에서부터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오늘 행사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었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을 걸으며 기자들을 향해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고, 서연 역시 긴장한 기색 없이 우아한 자태로 도준의 옆을 지키며 완벽한 파트너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 아래서 샴페인 잔을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도준이 등장하자 시선이 집중되며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최 이사가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채 다가왔는데, 그녀의 곁에는 도준의 경쟁자들과 재벌가 부인들이 호위무사처럼 둘러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서연을 향한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최 이사는 겉으로는 반가운 척하며 서연의 손을 잡았지만 곧바로 그녀의 드레스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는데, 어머,
며느리, 이 옷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철진한 재고 상품 아니니라고 큰 소리로 물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고 도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딱딱하게 굳어졌는데 최 이사는 멈추지 않고 우리 그룹에 위신이 있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검소해서야 되겠느냐며 비꼬았다. 그녀의 말은 서연을 알뜰한 주부가 아니라 격떨어지는 여자로 매도하려는 의도였고 주변의 시선은 서연이 과연 이 모욕을 어떻게 받아낼지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도준이 나서서 한마디 하려는 순간 서연이 부드럽게 도준의 팔을 잡으며 그를 제지했고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최 이사를 향해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서연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어머님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맞아요. 이 옷은 10년 전 밀라노 컬렉션에서 한정판으로 제작된 빈티지 라인이 맞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인정했다. 그녀는 당황한 최 이사의 표정을 즐기듯 말을 이어갔는데 하지만 진정한 명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빛나는 법이죠. 요즘 나오는 패스트 패션 같은 명품들과는 달리 이 옷에는 장인의 철학과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요 라고 덧붙였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히 옷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명품을 소비하는 태도와 가치관에 대한 품격 있는 연설과도 같았고 주변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은 서연의 말에 설득당한 듯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냉기를 박듯 최 이사가 입고 있는 최신 유행 드레스를 바라보며 유행을 쫓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변하지 않는 가치에 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상류층의 덕목 아닐까요? 라고 정중하게 되물었다. 최 이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채질만 해댔는데 자신이 망신을 주려고 시작한 대화에서 오히려 자신이 교양 없는 졸부 취급을 받게 된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했다. 도준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리를 옮겼는데 그는 서연이 단순히 말재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탁월한 전략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매가 시작되자 서연의 활약은 더욱 빛을 발했는데 그녀는 출품된 예술작품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정 가격을 산출하여 도준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도준은 서연의 조언에 따라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고 가치 있는 작품들만 골라 낙찰받았는데 이를 지켜보던 다른 참석자들은 도준의 곁에 있는 저 여자가 단순한 신데렐라가 아님을 직감하고 경계심을 품기 시작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희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경매였는데 최 이사는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입찰 가격을 올리며 도준을 도발하기 시작했다. 도준은 질 수 없다는 오기로 가격을 더 부르려 했지만 서연이 테이블 아래로 그의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저었고 귓가에 작게 속삭여 저 다이아몬드는 커팅 상태가 좋지 않아 감정가보다 고평가되어 있으니 절대 사지 마세요라고 조언했다. 도준은 순간 망설였지만 서연의 확신에 찬 눈빛을 믿고 입찰패를 내려놓았고 결국 목걸이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최 이사에게 낙찰되었다. 최 이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목걸이를 목에 걸고 사람들에게 자랑했지만 서연은 무심한 표정으로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실 뿐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목걸이가 곧 최 이사의 발목을 잡을 애물단지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파티가 끝나고 호텔을 빠져나오는 길에 도준은 서연에게 아까 그 목걸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냐고 물었고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다이아몬드 자체는 진품이지만 세공, 방식이 구식이라 빛 반사율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출처가 불분명한 작물일 가능성이 높다는 소문이 업계에 돌고 있어요. 도준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어떻게 그런 은밀한 정보까지 알고 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서연은 도준의 의아해하는 표정을 읽고 그저 잡지에서 본 내용이라고 둘러댔지만 도준은 이제 그녀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가 가진 정보력의 원천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다. 차 안에서 도준은 피곤해 보이는 서연에게 어깨를 빌려주며 오늘 정말 잘해줬다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옷을 갈아입고
거실에서 와인 한 잔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준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은 도준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지더니 급기야 창백해지기까지 했는데 전화를 끄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연에게 말했다. 지금 경찰, 검찰, 합동수사팀이 회사로 들이닥쳤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고 해. 서연은 들고 있던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는데 그녀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듯 전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물었다. 영장에 적힌 혐의 내용이 정확히 뭐죠? 도준은 그녀의 침착함에 놀라면서도 상황을 설명했고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하며 지금 당장 확보해야 할 서류와 폐기해야 할 데이터 리스트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빠르고 정확했으며 도준은 그녀의 뒤를 따르며 마치 자신이 그녀의 부하 직원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복잡한 암호를 해제하고 회사의 비밀 서버에 접속했는데 도준은 그녀가 어떻게 접속 권한도 없는 서버를 뚫고 들어가는지 물을 겨를 조차 없었다. 그녀는 모니터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고 잠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도준을 돌아보았다. 다행히 최 이사 측에서 심어놓은 조작된 증거 파일들을 찾았어요. 이것들을 격리하고 원본 로그를 확보하면 누명은 벗을 수 있을 거예요. 도준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다가 그녀의 손을 덥석 잡으며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라고 소리치듯 물었지만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살고 봐야죠 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전장과도 같은 긴박함으로 가득 찼고 도준과 서연은 한 팀이 되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사이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서연의 지휘 아래 도준은 필요한 곳에 전화를 걸고 지시를 내리며 사태를 수습해 나갔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에야 겨우 급한 불을 끌 수 있었다. 지쳐서 소파에 쓰러진 도준은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휩싸였는데 그녀는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있는 구원자이자 가장 의심스러운 위험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기며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지더라도 그녀를 놓지 않을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은 붉게 타오르며 또 다른 시련을 예고하고 있었고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K그룹 본사의 대회의실은 숨막히는 침묵과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이었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다. 그룹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부문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이 갑작스럽게 마비되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강도준은 상석에 앉아 파랗게 질린 얼굴로 임원들의 보고를 듣고 있었지만 그들의 보고 내용은 하나같이 절망적이었고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다. 수십 년간 거래해오던 해외 공급업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계약 파기를 통보해왔고 대체 공급처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이미 누군가가 손을 써놓은 듯 모든 루트가 막혀 있었다. 도준은 이것이 단순한 시장의 변동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기획된 공격임을 직감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를 표출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 이사 측 임원들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은밀한 비웃음이 서려 있었고 도준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들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도준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알짜배기 자회사를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다. 도준은 그들의 속셈이 뻔히 보였기에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당장 공장이 멈춰서면 하루에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현실적인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회의를 정회시키고 집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내려다보았지만 회색빛 빌딩 숲은 그에게 아무런 해답도 주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무력함만을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지친 몸을 이끌고 늦은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도주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집안은 고요했고 주방 식탁에는 서연이 차려놓은 저녁 식사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도주는 식욕을 전혀 느낄 수 없어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서재에서 나오며 도준의 기척을 느끼고 다가왔는데 그녀의 손에는 며칠 전부터 꼼꼼하게 정리해온 스크랩북과 영수증 뭉치가 들려 있었다. 서연은 도준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면서도 굳이 캐묻지 않고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네며 그가 먼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도준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회사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당분간 집에 일찍 들어오기 힘들 것 같다고 힘없이 말했다. 서연은 도준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지그시 바라보며 혹시 원자재 수급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도준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보았다. 회사의 기밀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었을 리 만무한데 집안에만 있는 그녀가 어떻게 구체적인 문제의 핵심을 찌를 수 있는지 도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연에게 도대체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냐고 추궁했지만 서연은 담담하게 식탁 위에 놓인 영수증과 뉴스 스크랩북을 펼쳐 보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최근 몇 주 동안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특정 수입 공산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고 재고가 바닥나는 현상을 목격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물류망에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지했다고 설명했다. 도주는 서연의 말이 믿기지 않아 헛웃음을 터뜨리며 고작 마트 물가 변동을 보고 수조 원짜리 기업의 위기를 예측했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서연은 진지한 표정으로 나비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작은 시장의 변화가 거시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예고하는 선행지표가 될 수 있다고 논리 정연하게 반박했다. 그녀는 구체적으로 해상운임 지수가 급등하기 시작한 시점과 원자재 가격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보여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매점매석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도주는 그녀가 내밀은 자료들을 검토하며 등골이 서늘해지는 전율을 느꼈는데 그것은 회사의 수석 분석가들조차 놓쳤던 디테일한 시장의 신호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공급망 위기의 배후에 홍콩을 거점으로 하는 투기 자본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다며 그들의 자금 흐름과 연관된 페이퍼 컴퍼니의 명단을 도준에게 건넸다. 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을 확인했는데 그 중에는 놀랍게도 최 이사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몰락시키기 위해 내부의 적과 외부 세력이 결탁한 거대한 음모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도주는 서연에게 어떻게 이런 고급 정보를 일반인이 알 수 있느냐며 그녀의 정체를 다시 한번 캐물었고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과거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실 과거 월스트리트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며 천문학적인 자금을 운용하던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이자 리스크 분석가였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자신의 분석과 결정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목격하면서 심한 회의감을 느꼈고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도주는 그녀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동안 그녀가 보여주었던 놀라운 통찰력과 경제 지식들이 이제야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계약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금융 전문가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도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오만한 재벌 2세가 아닌 절박한 한 인간으로서의 호소였다. 그는 회사가 무너지면 수천 명의 직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제발 당신의 능력을 빌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서연은 도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고 그가 단순히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샀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도준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도와주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도준은 서연의 조건을 흔쾌히 수락했고 두 사람은 그날 밤부터 펜트하우스의 서재를 임시 상황실로 꾸미고 본격적인 반격 준비에 돌입했다. 서연은 도준에게 현재 회사의 재무 상황과 계약 관계가 담긴 모든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했고 도준은 비서실장에게 연락하여 방대한 양의 기밀 문서를 집으로 공수해왔다. 서연은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들 속에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계약서들을 찾아내어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어가며 분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트에서 가격표를 볼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날카롭고 매서웠다. 도준은 옆에서 그녀를 보조하며 커피를 나르고 필요한 자료를 찾아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평소 지시만 내리던 그가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든든함을 느꼈다. 서연은 복잡하게 얽힌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최 이사 측이 원자재 공급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위약금을 챙기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는 도준에게 이 증거를 바로 터뜨리지 말고 적들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주총회에서 한 번에 공개하여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그녀는 꽉 막힌 공급망을 뚫기 위해 기존의 대형 공급사 대신 중소규모의 알짜 공급업체들을 연합하여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는 기발한 전략을 제시했다. 도준은 그녀의 창의적이고 대담한 발상에 감탄을 금치 못하며 그녀가 제시한 업체들의 리스트를 꼼꼼하게 메모했고 날이 밝는 대로 실무팀을 급파하여 계약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밤이 깊어 새벽이 다가올 무렵 두 사람은 피로에 지쳐 잠시 휴식을 취하며 창가에 기대어 커피를 마셨는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다르게 느껴졌다. 도준은 서연에게 당신 같은 인재가 왜 그동안 숨어 지냈는지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번 일이 끝나면 정식으로 회사에 들어와 경영을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서연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은 화려한 금융가보다는 소소한 행복을 지키는 삶이 더 좋다고 거절했지만 도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비밀을 공유하고 생사를 건 전투를 함께 치르는 전우애와 비슷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서며 현관에서 배웅하는 서연을 향해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고 주머니 속에는 서연이 챙겨준 전략 기획안이 든든한 무기처럼 들어있었다. 회사에 도착한 도준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서연이 제안한 새로운 공급망 확보 계획을 발표했는데 임원들은 처음 들어보는 획기적인 발상에 웅성거렸다. 최 이사 측 사람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발했지만 도준은 이미 확보해둔 구체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이밀며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고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을 강력하게 지시했다. 한편 집안에 남은 서연은 도준이 떠난 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컴퓨터 앞에 앉아 해외 선물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적들이 도준의 반격에 당황하여 또 다른 꼼수를 부릴 것을 대비하여 플랜 B를 준비하고 있었고 혹시 모를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보안 시스템을 강화했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수화기 너머로는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대방은 서연에게 더 이상 강도준을 돕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의 과거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대꾸했다. 서연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짐작하고 있다는 듯 이미 당신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으니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재판 준비나 하라고 일갈하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흥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는데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녀는 사진을 어루만지며 반드시 이번에는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도준과 서연, 각자의 위치에서 고군분투하는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 결말이 파멸일지 구원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음날 아침 K그룹 본사의 로비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회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앞의 공기는 사뭇 달랐는데 강도준이 이서연과 함께 나란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직원들을 둘러보며 서연을 자신의 특별 보좌관이자 경영혁신 팀장으로 소개했고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사내 인트라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직원들은 그녀가 회장의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며 수군거렸고 특히 최 이사 라인의 임원들은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속담을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지만 서연은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녀는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주변을 응시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처럼 비장해 보였고 도준은 그런 그녀의 옆에서 든든함을 느끼며 그녀에게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연이 배정받은 사무실은 회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전략기획실이었는데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비서들에게 최근 5년간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부서별 지출 결의서를 전부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박스를 보며 직원들은 혀를 내둘렀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붉은색 펜을 들고 영수증 하나하나를 현미경 보듯이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업 방식은 기존의 회계 감사와는 완전히 달랐는데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출의 성격과 필요성을 가계부 쓰듯이 꼼꼼하게 따져 묻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점심시간도 거른 채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었고 도준이 걱정되어 샌드위치를 사들고 들어왔을 때 그녀는 이미 수십 장의 포스트잇을 서류에 붙여놓고 문제점들을 분류하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서연은 각 부서의 팀장들을 소집하여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 회의실의 분위기는 마치 청문회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살벌했다. 서연은 마케팅 팀장에게 지난달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사용된 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증빙하라고 요구했고 팀장은 관행이라며 얼버무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가 제출한 영수증과 실제 현지 물가를 비교한 표를 스크린에 띄우며 고급 리조트 숙박비와 유흥업소 결제 내역이 마케팅 활동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날카롭게 추궁했다. 팀장은 얼굴이 붉어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서연은 이것은 회사의 자산을 갉아먹는 행위이자 명백한 배임이라고 규정하며 즉시 감사팀에 넘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녀의 칼날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매팀으로 향했는데 그녀는 원자재 구매 단가가 시장 평균보다 20% 이상 높게 책정된 이유를 따져 물었다. 구매팀장은 장기 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이라고 변명했지만 서연은 이미 경쟁사들의 구매 단가와 국제 시세 변동 추이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기에 그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녀는 구매팀장이 특정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고가의 계약을 체결한 정황을 포착해냈고 그 업체가 최 이사의 친인척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까지 밝혀내어 좌중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도준은 회의실 뒤편에서 팔짱을 끼고 이 광경을 지켜보며 서연의 정보력과 분석력에 혀를 내둘렀는데 그녀는 마치 집안의 새는 돈을 막기 위해 남편을 쥐잡듯이 잡는 알뜰한 주부처럼 회사의 부조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서연의 활약상은 삽시간에 전사로 퍼져나갔고 직원들은 그녀를 저승사자라고 부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그녀의 행보에 환호했다. 그동안 최 이사라인의 횡포에 눌려 지내던 평사원들은 서연에게 익명으로 제보 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 서연은 그 제보들을 바탕으로 회사의 고질적인 병폐들을 하나씩 수정해 나갔다. 그녀는
불필요한 회식을 금지하고 임원들의 품위 유지비를 대폭 삭감하는 한편 그 돈으로 직원들의 복지를 확충하고 연구개발비를 늘리는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도주는 처음에는 너무 과격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업무 효율이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자 그녀의 방식이 옳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며칠 뒤 야근을 하던 도주는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는 서연을 발견하고 조용히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도주는 그녀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당신 덕분에 회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진심으로 고백했다. 서연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건 단순히 회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그 말 속에는 뼈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탕비실 창가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공유했는데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졌다. 도주는 문득 서연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지만 애써 참으며 그녀의 컵에 따뜻한 물을 더 부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다. 그러던 중 최 이사는 자신의 측근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나가는 상황에 위기감을 느끼고 서연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연이 과거 금융권에서 일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로 퇴출당했다는 루머를 퍼뜨리고 주주들을 선동하여 서연의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려 했다. 최 이사는 서연의 과거가 그녀의 발목을 잡을 가장 확실한 약점이라고 판단했고 사람을 시켜 그녀의 뒤를 캐기 시작했는데 뜻밖의 사실을 발견하고 쾌재를 불렀다. 그것은 서연이 과거에 몸담았던 투자회사가 대규모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녀가 그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았던 기록이었다. 최 이사는 이 기록을 언론에 터뜨리면 도준과 서연을 동시에 매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한편 서연은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자산 매각을 검토하던 중 도준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계열사 하나를 정리 대상에 올리게 되었다. 그 계열사는 도준의 할아버지가 창업 초기에 세운 모태기업이었지만 현재는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그룹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골칫덩어리였다. 도준은 그 회사만은 절대 팔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대하며 서연과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되었는데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한 이후 처음으로 겪는 심각한 갈등이었다. 도준은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그 회사가 가진 상징성을 역설했지만 서연은 냉철한 이성으로 숫자를 제시하며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썩은 살을 도려내야 할 때라고 맞섰다. 두 사람의 냉전은 며칠 동안 계속되었고 사무실 안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직원들은 두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지경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경영자로서 냉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도준은 서연이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돈으로만 환산하려 한다는 생각에 서운함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늦은 밤 도준은 홀로 회장실에 남아 그 계열사의 낡은 사진첩을 넘겨보며 고뇌에 잠겨 있었는데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는데 그것은 매각 제안서가 아니라 그 계열사를 회생시키기 위한 리브랜딩 전략 기획안이었다. 서연은 도준의 맞은편에 앉아 보고서를 내밀며 당신이 그 회사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기 때문에 매각 대신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다시 살려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전면 수정하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으로 전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설명하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도준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서연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냉혈한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꽉 껴안으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조용히 그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두 사람의 신뢰는 더욱 단단해졌고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직원들을 독려하고 밤샘 회의를 하며 회사의 체질을 개선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스킨십도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애정도 깊어만 갔다. 도주는 서연이 일에 집중할 때 짓는 진지한 표정과 가끔 보여주는 환한 미소에 가슴이 설레었고 서연 역시 도준의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시간도 잠시 이사가 준비한 치명적인 덫이 서서히 그들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최 이사는 언론사 기자들을 불러 모아 서연의 과거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준비했고 주주들에게 서연의 해임안에 동의하라는 압박 서한을 발송했다. 그녀는 도준이 서연에게 눈이 멀어 회사를 망치고 있다고 선동하며 여론을 조작했고 일부 주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회사의 주가는 다시 출렁거렸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서연에 대한 불신이 싹트기 시작했는데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감지하고 있었지만 도준에게는 내색하지 않고 혼자서 감당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그 끔찍한 악몽이 되풀이될까봐 두려웠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오후 도준이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최 이사가 서연의 사무실로 들이닥쳤는데 그녀는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위협적인 태도로 서연을 몰아세웠다. 최 이사는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던지며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기 전에 조용히 짐을 싸서 떠나라고 협박했고 그 안에는 서연의 과거 판결문과 조작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서류를 훑어보고 나서 차갑게 웃으며 이런 종이 쪼가리로 나를 겁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대꾸했다. 그녀는 최 이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당신이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는 내 손안에 더 확실하게 쥐어져 있으니 서로 피를 보고 싶지 않다면 당장 꺼지라고 맞받아쳤다. 최 이사는 서연의 기세에 눌려 움찔했지만 곧바로 표정을 바꾸며 어디 두고 보자고 으름장을 놓고 사무실을 나갔다. 서연은 그녀가 나가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지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때가 되었으니 준비해둔 자료를 검찰에 넘길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때 도준이 사무실로 돌아와 창백해진 서연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도준은 책상 위에 놓인 흐트러진 서류들과 서연의 불안한 눈빛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준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불러 최 이사의 뒷조사를 지시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서연의 신변 보호를 강화했다. 그는 서연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가 과거에 어떤 상처를 입었든 상관없이 현재의 그녀를 믿고 사랑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녀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용서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불안한 밤을 보냈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그들을 향해 거대한 시련을 던져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며 K그룹 회장 부인의 충격적인 과거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도준과 서연의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K그룹 본사 앞은 벌떼처럼 몰려든 취재진과 시위대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강도준 회장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다. 언론은 최 이사가 흘린 정보를 바탕으로 서연의 과거 경력을 왜곡하여 그녀를 주가 조작의 주범으로 몰아갔고 도준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며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소설 같은 기사를 쏟아내고 있었다. 도준은 굳게 닫힌 차창 밖으로 보이는 아수라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자신의 안일한 대처가 서연을 이토록 끔찍한 진흙탕으로 끌어들였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다.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간신히 집무실로 올라갔지만 그곳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었는데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서류와 컴퓨터를 압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수사관들의 거친 행동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들은 도준의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오직 증거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고 사무실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검찰팀장은 도준에게 다가와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특정 경제범죄가 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다고 통보했는데 도준은 혐의 내용이 터무니없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팀장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실 비밀금고에서 발견된 이중장부와 비자금 계좌 내역을 증거로 들이밀었는데 도준은 그 장부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도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부였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수년간 조직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하여 서연의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로 송금한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도준은 이것이 최 이사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치밀한 함정임을 깨달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있었고 변명의 여지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끼며 고개를 돌려 서연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수사관들에게 가로막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연은 멀리서 도준이 연행되어 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도준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나서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오히려 적들이 원하는 그림이라는 것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었다. 도준은 엘리베이터에 타기 직전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가로저으며 절대 나서지 말고 몸을 피하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서연은 그의 뜻을 읽고 입술을 깨물며 돌아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들려오는 최 이사 측 임원들의 비웃음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오며 반드시 이 치욕을 갚아주고 도준을 구해내겠다는 결의를 다졌지만 당장은 몸을 숨기고 반격의 기회를 노려야만 했다. 도준이 구치소에 수감된 첫날 밤은 그에게 있어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좁고 차가운 독방에 갇힌 그는 억울함과 분노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는데 최 이사의 야욕을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과신했던 결과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괴로워하며 서연이 무사한지 걱정되어 미칠 것만 같았다. 한편 최 이사는 도준이 구속되자마자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자신을 회장 대행으로 추대하고 그룹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준의 측근들을 모두 해고하고 주요 보직에 자신의 사람들을 앉히며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렸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가장 무서운 적은 감옥 안에 있는 도준이 아니라 바깥에 남아있는 서연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서연은 도준이 구속된 후 펜트하우스로 돌아가지 않고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그녀는 이미 최 이사가 펜트하우스를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모텔방에 틀어박혀 노트북 한 대와 휴대전화만을 가지고 고독한 싸움을 시작했는데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준의 변호인단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형 로펌들은 이미 최 이사의 압력을 받고 도준의 변호를 맡기를 꺼려했고 서연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과거 자신이 알고 지내던 소신 있는 인권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처음에는 재벌가의 싸움에 끼어들기 싫어했지만 서연이 내민 자료들과 그녀의 간절한 호소에 마음을 움직여 도준의 변호를 맡기로 결정했다. 며칠 뒤 서연은 변호사와 함께 도준의 면회를 갔는데 투명한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도준은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로 서연을 바라보며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화를 냈지만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자신은 이미 끝난 사람이니 서연이라도 살아야 한다며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해외로 떠나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서연은 도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고, 당신이 죄가 없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도준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고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유일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의 눈물이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서연은 더욱 독해진 마음으로 증거 수집에 몰두했는데, 그녀는 도준이 횡령했다는 자금의 흐름을 다시 처음부터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트에서 콩나물 가격을 비교하듯 수만 건에 달하는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대조해 나갔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은 최 이사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들이 거래할 때마다 특정한 수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일정하다는 것이었고, 그 금액의 끝자리가 항상 특정 숫자로 끝난다는 점이었다. 서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자금 세탁을 담당한 실무자의 고유한 서명과도 같은 습관임을 직감하고, 그 실무자를 찾아내기 위해 뒷골목 정보원들을 가동했다. 한편 구치소 안에서 도준은 변호사를 통해 서연이 밖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해 듣고 있었는데, 그는 서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도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도는 소문들과 교도관들의 대화를 귀담아 듣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최 이사의 비자금 관리 책임을 지고 들어와 있는 바지 사장이 수감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도준은 그 바지 사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신 일을 도맡아 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처음에는 재벌 회장님이라며 비아냥거리던 수감자들도 도준의 진정성 있는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마침내 도준은 바지 사장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도준은 바지 사장에게 당신도 결국 최 이사에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것이라고 설득하며, 만약 진실을 밝혀준다면 자신이 나가서 당신의 가족들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제안했다. 바지 사장은 처음에는 도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도준이 자신의 과거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최 이사가 약속했던 변호사 선임도 해주지 않고 면회조차 오지 않는 것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결국 도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다. 도준은 변호사를 통해 이 사실을 서연에게 알렸고, 서연은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뻐하며 바지 사장의 증언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움직였다. 그 시각 최 이사는 회장 취임식을 준비하며 들떠 있었는데, 그녀는 도준이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측근들과 함께 축배를 들며 이제 K그룹은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직 파기하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도준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원본 데이터가 담긴 USB였는데,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보험용으로 남겨두었던 것이지만, 그것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서연은 도준이 알려준 정보를 바탕으로 최 이사의 최측근 비서를 포섭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는데, 그 비서는 과거 서연이 회사 감사 때 횡령 사실을 덮어주며 기회를 주었던 인물이었다. 서연은 비밀리에 그 비서를 만나 최 이사가 토사구팽할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정의로운 선택을 하라고 설득했다. 비서는 갈등했지만 서연이 보여준 최 이사의 살생부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결국 비서는 서연에게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최 이사의 금고에 있는 USB를 빼내오겠다고 자청했다. 작전 당일 서연은 모텔방에서 초조하게 비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비서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혹시 작전이 실패하여 비서가 위험에 빠진 것은 아닌지 서연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그녀는 자신이 너무 무모한 도박을 한 것은 아닌지 자책하며 입술을 물어뜯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휴대전화가 울렸는데
수화기 너머로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무사히 USB를 확보했지만 최 이사의 경호원들에게 쫓기고 있다며 도와달라고 외쳤고, 서연은 즉시 위치를 확인하고 차를 몰아 현장으로 달려갔다. 빗속을 뚫고 도착한 접선 장소는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주차장이었는데, 그곳에는 비서의 차가 찌그러진 채 멈춰서 있었고 주변에는 수상한 남자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살피다가 기지를 발휘하여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크게 틀어놓고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돌진했다. 경호원들은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착각하고 황급히 도주했고, 서연은 그 틈을 타 비서를 구조하고 USB를 손에 넣는 데 성공했다.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는데, 화면에는 최 이사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기록된 파일들이 줄지어 나타났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으로 도준의 무죄를 입증하고 최 이사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웠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는데, 내일 아침 열릴 예정인 최 이사의 회장 취임식 전에 이 증거를 세상에 공개하고 판을 뒤집어야만 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낼 보도 자료를 작성하며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고, 그녀는 모니터 화면 속 도준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속삭였다. 다음 날 아침, 도준은 구치소 독방에서 눈을 떴는데 왠지 모를 상쾌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정갈하게 마음을 다듬으며 서연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다. 교도관이 아침 식사를 넣어주며 뉴스 좀 보라고 넌지시 말을 건넸는데, 도준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다. 하지만 곧이어 구치소 복도에 설치된 TV에서 긴급 속보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K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내용이었다. 도준은 TV 화면을 응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 이제 반격의 서막이 올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터진 것이었다. 과연 서연은 이 거대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준은 누명을 벗고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지, 모든 것은 오늘 하루에 달려 있었다. K그룹 본사 대강당은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임시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었기 때문이었다. 최 이사는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 중앙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참석한 주주들을 하나하나 감시하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주요 주주들을 포섭해 놓은 상태였고, 도준이 구속된 상황에서 자신의 회장 취임은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들은 회사의 주가 폭락과 경영 공백을 우려하면서도 최 이사의 덫을 퍼런 위세에 눌려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단상 한쪽에는 주인이 없는 도준의 빈 의자가 덩그러니 놓여 있어 그의 부재를 실감하게 했고, 그 의자를 바라보는 최 이사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자 최 이사의 측근인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도준의 해임안과 최 이사의 신임 회장, 선임안을 상정한다고 발표했다. 주주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사회자는 일사천리로 안건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었다. 최 이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취임사를 준비하며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려 했는데, 그때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뒷문이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며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고,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이서연이 서류 가방을 든 변호인단과 함께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최 이사의 표정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앞으로 걸어나갔다. 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사회자를 지나쳐 단상 위로 올라갔는데, 그녀의 기세에 눌린 사회자는 뒷걸음질 치며 자리를 비켜줄 수밖에 없었다. 최 이사는 격분하여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경호원들에게
그녀를 끌어내라고 고함쳤지만 서연은 침착하게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는 도준 회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히며 오늘 표결에 앞서 반드시 밝혀야 할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선언했다. 주주들은 그녀의 당돌한 행동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가 가져온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꼈고 장내는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서연은 품에서 USB를 꺼내 들어 보이며 이것이 최 이사가 그룹을 사유화하고 주주들을 기만해온 증거라고 말했는데 그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강당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 최 이사는 당황하여 얼굴이 붉어지며 그 여자는 사기꾼이고 저 USB는 조작된 것이라고 악을 썼지만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 찬 엑셀 파일이 나타났는데 서연은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항목을 가리키며 설명을 시작했다. 그녀는 거창한 금융 용어 대신 아주 단순하고 생활 밀착형인 예시를 들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회사 구내식당과 계열사 호텔에 납품되는 식자재 가격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장부상에 기록된 방울토마토의 납품 단가가 시중 가격보다 10배 이상 부풀려져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자금 세탁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주주들은 처음에는 토마토 이야기라며 의아해했지만 서연이 제시한 영수증과 실제 거래 내역을 비교해주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연은 이어서 이러한 방식이 비단 식자재뿐만 아니라 문구류와 사무용품 그리고 건설 자재에 이르기까지 그룹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폭로했다. 그녀는 작은 구멍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듯 이런 소모성 자재 비용에 부풀리기가 모여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원천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분석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치밀해서 반박할 여지가 없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매일 가계부를 쓰며 10원 단위까지 챙기던 알뜰함과 전직 금융 전문가로서의 통찰력이 결합된 결과물이었다. 화면에는 최 이사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로 흘러들어간 자금의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펼쳐졌고 그 끝은 명백하게 최 이사의 차명 계좌를 가리키고 있었다. 주주들은 웅성거리며 최 이사를 향해 해명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최 이사는 궁지에 몰리자 식은땀을 흘리며 저 여자가 꾸며낸 소설이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서연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녀는 최 이사의 비자금 관리를 담당했던 바지 사장의 영상 증언과 어젯밤 확보한 비밀 장부의 원본 파일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바지 사장은 최 이사의 지시로 이중 장부를 작성하고 횡령한 돈을 세탁했다고 자백하며 모든 책임을 도준에게 뒤집어 씌우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영상이 끝나자 강당 안은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고 주주들은 최 이사에게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다. 최 이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녀의 측근들은 슬금슬금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출동한 경찰들이 강당 입구를 봉쇄하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주주들에게 호소했는데 강도준 회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바로잡으려다 오히려 누명을 쓰게 된 것이라고 변호했다. 그녀는 도준이 구치소에서 보낸 편지를 낭독하며 그가 진심으로 회사를 걱정하고 있으며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사죄하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감동한 주주들은 도준의 해임안을 부결시키고 대신 최 이사의 해임과 법적 책임을 묻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경찰들이 단상으로 올라와 최 이사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녀는 서연을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지만 서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세상에 이치라고 짧게 대꾸했다. 최 이사가 연행되어 나가고 주주총회가 끝나자 서연은 긴장이 풀리며 휘청거렸지만 곧바로 달려온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녀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곧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주총회의 결과와 최 이사의 자백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미 확보된 증거들과 주주총회에서의 폭로를 바탕으로 재수사에 착수했고 도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즉시 석방을 결정했다.
이 소식이 뉴스 속보로 전해지자 K그룹의 주가는 급반등하기 시작했고 여론은 도준을 비운의 영웅으로 서연을 내조의 여왕으로 칭송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오후 늦게 도준이 구치소 정문을 나서자 수많은 취재진이 그를 애워싸고 플래시를 터뜨렸지만 도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인파 너머에 서연이 두부 한 모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지난 며칠간의 고생으로 인해 다소 초췌해 보였지만 도준의 눈에는 그 어떤 여신보다도 아름답게 보였다. 도준은 기자들의 질문을 뒤로하고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와락 껴안았는데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귓가에 작게 고맙다고 속삭였고 서연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이제 다 끝났으니 집으로 가자고 부드럽게 말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올랐는데 그들의 맞잡은 손은 그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력한 신뢰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준은 서연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으며 그녀의 기지와 용기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특히 방울토마토 가격을 단서로 거대 비자금의 꼬리를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역시 당신은 못 말리는 구두쇠라고 농담을 던졌다. 서연은 도준의 농담에 짐짓정색하며 그 구두쇠 덕분에 당신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니 평생 감사하며 살라고 맞받아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소리내어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는 그동안 그들을 짓누르던 모든 어둠을 걷어내는 듯 맑고 경쾌했다. 도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서연을 지켜줄 차례라고 다짐했고 그녀가 다시는 이런 험한 꼴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맹세했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며칠 전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고 함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도준은 빗자루를 들고 서연은 걸레를 들고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함께 땀을 흘리며 집을 치우는 과정은 마치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의식과도 같았고 깨끗해진 거실을 보며 두 사람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서연은 주방으로 들어가 간단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도준은 식탁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도준은 서연을 데리고 테라스로 나갔는데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두 사람을 축복하는 것처럼 따뜻하게 느껴졌다. 도준은 서연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할 말이 있다고 운을 떼었는데 서연은 그의 눈빛을 보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면서도 가만히 기다렸다. 도준은 계약 결혼이라는 잘못된 시작을 바로잡고 싶다며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부부로서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고백했다. 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고개를 들어 도준을 바라보며 대답 대신 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는데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이 아니라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잠을 청했는데 도준은 서연을 품에 안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더 이상 쫓기지 않았고 서연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며 평범하게 늙어가는 행복한 미래를 보았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 도준은 눈을 떴고 옆에서 새근거리는 서연의 숨소리를 들으며 이것이 꿈이 아님에 안도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의 사랑을 완성하는 일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회사에 복귀한 도준과 서연은 본격적인 경영혁신에 돌입했는데 서연은 공식적으로 부회장직을 제안받았지만 이를 정중히 거절하고 경영고문이자 감사위원장으로 남기를 원했다. 그녀는 권력의 정점에 서기보다는 회사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챙기는 역할이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도준은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그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두 사람은 환상적인 콤비 플레이를 보여주며 K그룹을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탈바꿈시켜 나갔다. 직원들은 서연을 마녀가 아닌 수호천사로 부르며 따랐고 회사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긍정적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듯했던 어느 날 서연에게 낯선 편지 한 통이 배달되었는데 발신인이 적혀있지 않은 그 편지 안에는 뜻밖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과거 월스트리트에서 겪었던 사건의 진범이 사실은 따로 있으며 그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정보였다. 서연은 편지를 읽고 안색이 창백해졌는데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았다고 생각한 순간 또다시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도주는 서연의 표정이 어두운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서연은 애써 웃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편지를 감추었다. 그녀는 도준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았기에 혼자서 해결하려 했지만 이번 적은 최 이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위험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이서연이 받은 편지는 과거 뉴욕 월가에서 그녀에게 횡령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잠적했던 옛 상사 한정훈이 보낸 것이었는데 그는 현재 한국에 들어와 신분을 세탁하고 투자, 자문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K그룹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의 일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거액의 입막음 비용을 요구해온 것이었다. 서연은 도준이 이제 막 경영권을 되찾고 안정을 찾은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가 또다시 걸림돌이 될까봐 두려움에 떨며 며칠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훈이 지정한 약속 장소인 서울 외곽의 한적한 찻집으로 향했는데 그녀의 핸드백 속에는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고 표정은 비장하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는데 도준이 이미 그녀의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사람을 붙여 그녀의 뒤를 조용히 밟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서연은 한정훈과 마주 앉았는데 그는 여전히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조롱했고 과거에 위조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늘어놓으며 협박의 강도를 높여갔다. 그는 서연에게 도준 몰래 비자금을 조성해 오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내일 당장 언론에 이 자료들을 뿌려 K그룹을 다시 진흙탕으로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연은 주먹을 꽉 쥐며 당신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속으로는 도준이 입을 타격을 생각하며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때 닫혀있던 룸의 문이 거칠게 열리며 강도준이 들어왔는데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과 경찰들이 서 있었고 도준의 손에는 한정훈의 금융범죄를 입증할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한정훈은 당황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도준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며 당신이 내 아내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낮게 구렁이는 으르렁거렸다. 도준은 서연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뒷조사를 통해 이미 한정훈의 정체와 그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모두 파악해두었고 그가 서연을 만나러 나오기만을 기다려 현장을 덮친 것이었다. 경찰들은 한정훈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그를 체포했고 그는 발버둥치며 서연에게 저주를 퍼부었지만 도준은 서연의 귀를 막아주며 그녀를 보호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경찰들이 한정훈을 연행해 가자 찻집에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는데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